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세계 축구를 쥐락펴락하는 국제축구연맹 FIFA가 월드컵을 앞두고 공식 예측 시장 파트너를 딱 한 곳만 골라 낙점했어요. FIFA의 도장이 찍힌 유일한 회사였죠. 그런데 그 회사가 우승팀 맞히기 시장에서 긁어모은 돈이 5만 7천 달러였어요.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남짓입니다. 그 옆에서 FIFA 도장 따위는 구경도 못한 경쟁사 한 곳은 똑같은 우승팀 시장에서 5억 4,900만 달러를 빨아들였고요. 8천만 원 대 8천억 원. 공식 파트너가 이름도 자격도 없는 라이벌한테 거의 만 배 차이로 박살이 난 거예요.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숫자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나스닥에도 지금 이 무대에 오른 바로 그 돈과 그 사람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거든요. 판이 얼마나 커졌는지부터 깔고 가죠. 예측 시장이라는 게 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지를 놓고 예 아니면 아니오에 돈을 걸고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다음 달 물가가 얼마일지, 어느 나라가 월드컵을 들어올릴지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계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이 판을 이끄는 두 회사가 칼시와 폴리마켓인데 둘의 거래액을 합치면 월드컵이 열린 한 달 사이에 448억 달러까지 부풀었습니다. 한 달 전보다 75% 급증한 규모예요. 특히 칼시 한 곳이 그 달에만 300억 달러가 넘는 거래를 소화하면서 예측 시장 전체 거래량의 6할 넘게를 혼자 삼켰고 폴리마켓이 3할 가까이를 가져갔어요. 월드컵 첫 2주 동안은 칼시 하루 거래액이 매일 1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승팀 하나 맞히는 시장 딱 한 곳에만 8억 3천만 달러가 넘게 몰렸고요. 이 기간 칼시 앱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네 번째로 많이 내려받은 앱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뼈대가 되는 첫 번째 질문이 나와요. 왜 하필 축구였을까? 예측 시장은 원래 선거나 경제 지표를 맞히는 좀 진지하고 재미없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스포츠라는 문 하나가 열리자 갑자기 온 국민이 들어왔습니다. 축구는 결과가 딱 떨어지고 응원할 팀이 있고 90분이면 정산이 끝나요. 사건을 사고팔 수 있는 계약으로 바꾸는 이 거대한 흐름을 저는 만물의 금융화라고 부르는데 그 금융화가 대중 스포츠라는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날씨, 선거, 경기 결과, 심지어 연예인 이용까지 정산만 되면 뭐든 계약이 되는 세상으로 가는 문이 축구공 하나로 열린 거예요. 이제 맨 앞에서 던진 그 이상한 숫자로 돌아가 봅시다. FIFA 공식 파트너는 FIFA의 도장까지 받고도 정작 사람을 모으지 못했고 초반부터 운영이 삐걱댔습니다. 그러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집니다. FIFA 공식 파트너가 아무 자격도 없이 저 혼자 판을 다 쓸어가던 캘시와 결국 손을 잡은 거예요. 토너먼트 단계에 들어가면서 두 회사가 손을 잡았고 캘시는 월드컵 경기장과 중계방송, 온라인 광고에 자기 브랜드를 공식 파트너와 나란히 내걸게 됐습니다. 압권은 여기에요.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원래 FIFA가 부른 후원 몸값은 1억 5천만 달러였는데 캘시는 그걸 거절하고 버티다가 결국 헐값에 가까운 대폭 할인을 받아내며 이 자리를 챙겼습니다. 공식 파트너가 유동성을 못 만들어내니 유동성을 진 쪽이 오히려 헐값에 공식 무대를 접수한 거예요. 이 장면이 오늘의 핵심 교훈입니다. 시장에서는 공식 인가보다 유동성이 이겨요. 유동성이라는 게 뭔지 쉽게 풀면 사고 파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거래가 얼마나 술술 되느냐예요. 여기엔 눈덩이 같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바로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러니 다음 사람도 그리로 갑니다. 그럼 거래가 더 잘 되고 그래서 또 다음 사람이 모이고요. 반대로 사람이 없는 곳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받아줄 상대가 없으니 아무리 공식 도장이 찍혀 있어도 아무도 안 가요. 사실 이건 예측 시장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식거래소가 왜 몇 군데로 뭉치는지, 왜 사람들이 이미 붐비는 시장으로만 더 몰리는지도 똑같은 원리예요. 거래가 모이는 곳으로 거래가 또 모인다는 이 법칙은 시장이라는 게 생긴 이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축구협회 승인장은 종이 한 장이지만 유동성은 스스로 몸집을 불리는 살아있는 힘이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예측 시장은 20년 전에도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폭발했을까요? 사실 이 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예측 시장은 20년도 더 전에 한번 화려하게 떴다가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가 있어요. 그 첫 주인공이 미국 대선 승자를 전문가보다 더 정확히 맞춰 이름을 날린 인트레이드라는 아일랜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엔 소설 같은 사연이 하나 있어요. 회사를 이끌던 최고 경영자 존 델레이니가 2011년 에버레스트 정상을 겨우 50m 앞두고 사망합니다. 시신도 수습하지 못했어요. 회사의 심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멈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최후는 규제였습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줄여서 CFTC라고 부르는 감독기관이 2012년 말 인트레이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금 같은 상품을 규제 밖에서 거래하게 했다는 이유였어요. 미국 회원들은 곧바로 쫓겨났고 이듬해 봄 인트레이드는 재정에 이상한 구멍이 있다는 말을 남기며
모든 거래를 멈췄습니다. 한때 전문가를 이기던 시장이 그렇게 문을 닫았어요. 사건에 돈을 걸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판을 벌일 무대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비어있던 그 무대를 다시 연 게 캘시였고 그 열쇠는 놀랍게도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캘시는 미국 의회를 누가 장악할지에 돈을 거는 계약을 팔겠다고 나섰는데 CFTC가 이건 그냥 도박이라며 막아섰어요. 인트레이드를 죽였던 바로 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결말이 달랐어요. 2024년 워싱턴의 연방법원은 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 결과에 거는 이 계약을 도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감독기관은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제동을 걸지 못했고 결국 이듬해 스스로 항소를 접었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예측 시장은 도박이라는 딱지를 떼고 주식이나 선물과 같은 금융계약이라는 새 신분증을 얻었어요. 인트레이드를 죽였던 무기가 이번엔 캘시를 살린 방패가 된 겁니다. 미국 대선을 마치는 시장이 폭발한 게 이때고 그 붐이 이번 월드컵으로 곧장 이어졌어요. 자, 그럼 이 판에서 진짜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캐시노를 떠올려 보세요. 도박판에서 누가 이기고 지든 결국 꾸준히 돈을 버는 건 판을 깔아준 하우스, 즉 캐시노 주인이에요. 예측 시장도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느 나라가 우승하든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거래소는 사람들이 사고 팔 때마다 그 위에서 수수료를 떼어갑니다. 거래소는 결과에 베팅하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통행료를 걷는 다리를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짭짤한지는 숫자로 보면 압니다. 캘시는 계약한 건이 사고 팔릴 때마다 아주 작은 수수료를 뗍니다. 티끌 같죠? 그런데 그 티끌이 수십억 건 쌓이면 태산이 됩니다. 캘시가 한 해 이 수수료로만 8억 5천만 달러를 넘게 벌어들였고 월드컵이 절정이던 날에는 하루 수수료 수입만 1,300만 달러를 넘겼어요. 어느 팀이 이기든 상관없이요. 만물의 금융화라는 말의 진짜 알맹이가 이겁니다. 세상 모든 사건을 계약으로 바꾼다는 건 곧 세상 모든 사건 위에 누군가 통행료 다리를 놓고 그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다리를 놓는 회사들 뒤에는 실리콘밸리 벤처 자본과 암호화폐 자금, 월가의 큰 손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나스닥을 움직이는 바로 그 돈이요. 물론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도 짙습니다. 사건을 다 계약으로 바꾸는 이 흐름의 반대편에는 도박이라는 오래된 그늘이 그대로 따라와요. 미국에서만 심각한 도박 문제를 겪는 성인이 약 250만 명, 전체 인구의 1% 정도로 추산되고 가볍거나 중간 수준의 문제까지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불어납니다. 예측 시장은 선거를 마치는 진지한 도구라는 그럴싸한 명분과 스포츠에 돈을 거는 도박이라는 민낯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미국 곳곳의 주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떤 주는 캘시의 사업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 다른 주는 아예 형사 고발까지 했어요. 연방 감독기관은 우리 관할이라며 주정부들을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고 법원 판단도 지역마다 엇갈리는 중입니다. 예전에 이 판을 감독했던 한 전직 규제수장은 이 상황을 두고 의회가 감독기관을 전국 스포츠 도박 관리자로 바꾸라고 한 적이 없고 관련 법의 목적은 It's not to address things like addiction. 그러니까 중독 같은 문제를 다루라는 게 아니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축구의 열기가 카시노 자본주의를 안방까지 실어 나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예요. 이 지점은 정답이 딱 떨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측 시장은 전문가보다 정확한 집단지성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금융이라는 옷을 갈아입은 거대한 도박판일까요? 저도 한쪽으로 쉽게 못 기울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어느 나라 대표팀도 어느 회사도 아니었어요. 공식 도장을 이긴 유동성, 그리고 결과와 상관없이 통행료를 걷는 하우스의 구조였습니다. 인트레이드가 규제에 무너진 자리에서 캘시는 규제를 법정에서 뒤집고 살아났고 이제 축구라는 관문을 통과한 이 만물의 금융화가 다음엔 어떤 사건 위에 다리를 놓을지가 관건이에요. 앞으로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 판을 도박으로 묶으려는 주정부와 금융으로 지키려는 연방기관의 힘겨루기가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그 결말이 세상 모든 사건의 값을 매기는 이 거대한 실험이 어디까지 갈지를 정할 겁니다. 그리고 그 판을 깔고 그 위에 흐르는 돈은 결국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그 시장의 돈과 한 뿔이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장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